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한파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놔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소식부터 오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집을 지어놔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소식인데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사태 좀 속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파트들도 안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7만 2천여 가구로 전월보다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이 전부 수도권에서 나온 것이 특이한데요. 평택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서 경기 미분양이 1만 5천여 가구로 한 달 사이에 2천 가구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이에 수도권 미분양은 1만 9천여 가구로 전월보다 한 16%가량 증가했고요. 지방 미분양은 5만 2천여 가구에 달했고 대구가 8,700여 가구로 지방 지역 중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보다 좀 그나마 사정이 낫다라는 소식을 그동안 전해드렸는데 이번 소식 그래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짓기 전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집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는 이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달 말 2만 2천여 가구로 전월보다 6.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에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86%가 지방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구 악성 미분양은 3천 가구가 넘었고요. 부산은 2,200가구가 넘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LH가 지방 미분양 3천 가구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E치를 통해서 미분양을 흡수하겠다는 방안이었지만 지방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안은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역시 굉장히 좀 추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건설사들은 이제 중소업체들 중심으로 계속 좀 도산을 하고 있다고요.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건설사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부도 업체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도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 능력평가 71위의 삼부토건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948년 설립돼서 77년의 업력을 가진 데다가 국내 1호 토목 건축공사 면허 보유사라는 점에서 국내 건설 업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손실을 냈고요. 작년에도 3분기 누적 678억 원 손실을 보면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800%를 넘어가면서 재무 위기에 봉착했고요. 앞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와 63빌딩 시공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 같은 경우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서 지난달부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네. 사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인데요. 시공 능력평가 58위에 중견기업임에도 60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도 지난달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시공 능력평가 103위인 이 회사는 1948년 설립된 이후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을 해왔지만 최근에 공사비 급등에 따른 미수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12월에 부도 처리된 전북 지역 건설업체 제일건설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건설사가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삼부토건, 신동아건설 모두 좀 이름 익숙한 큰 회사들인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건설사들이 좀 어려워진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네, 건설사들이 어떤 경영 악화가 된 데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 2021년과 2022
2022년 공사비 급등 시기에 착공한 공사들이 작년 말부터 점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작년에 건설사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 2위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 손실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23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고요.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9%가 줄었고 금호건설은 작년에 영업손실 1,800억 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견 중소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네.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올해 말까지는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건설사 매출과 실적으로 직결되는 공사 물량 급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미 도산한 건설사도 많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설사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건설을 우선 보면요. 이 롯데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서초구에 있는 본사 사옥 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본사 부지 매각에 더해서 수도권 창고 자산이라던가 임대주택 리츠 지분 매각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이 롯데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지목이 됐었던 롯데건설은 작년 말에는 부도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5위 건설사인 DL-ENC와 DL-케미칼 등을 보유한 DL그룹 같은 경우는 서울 여의도, 강남과 제주도에 있는 글래드 호텔 3곳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DL은 작년 4분기 2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로 또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말 실적 침체로 수익성이 좋은 호텔 부문을 먼저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에 11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기도 했는데요. 폐플라스틱 자회사 2개를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1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어요. SK 에코플래닛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딱 아는 대형 건설사들도 어떤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이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진한 건설 경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롯데그룹의 총 자산이 183조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밝힌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이 본사 사옥을 매각할 정도로 현금 확보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롯데그룹은 시장의 유동성 우려를 지금 안심시키려고 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이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 연구원 대상 기업 설명회에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총 자산이 183조 원을 넘어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작년 매출액도 80조 1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수준을 회복을 했고 이 감가상각적 영업이익 EBITDA는 6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쇼핑에 이어서 호텔 롯데도 부동산 자산 재평가로 8조 3천억 원의 자산이 증가를 했는데요. 주요 계열사들은 비핵심 자산,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이제 시장에 공유를 했는데 롯데는 작년 말 2조 원대의 롯데케미칼 회사채 조기 상환 리스크를 해소하고 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맞춰서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는 작년 12월 렌터카 업체인 롯데 렌탈을 매각하고 신성장 동력 중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헬스케어는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롯데 웰푸드 증평공장과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에 이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ATM 사업부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작년 롯데마트 수원 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 비효율 자산도 매각을 했는데요. 호텔 롯데는 자산 경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는 호텔 브랜드 중에서 L7과 시티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호텔 롯데는 또 업황이 부진한 면세 사업 가운데서 해외 부실 면세점 철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롯데 기업 설명회에서 IPO를 통한 이 자금 조달 방안도 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를 포함한 자회사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 IPO 일정은 조만간 공시 예정이고 그 외 회사는 제대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롯데 칠성 이 서초동 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개발에 대해 협상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화하면은 공시 또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자산 유동화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사업 전략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내놨죠? 네, 맞습니다. 재무 위기가 불거졌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업 전환과 재무 구조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세웠습니다.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는데요. 현재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화 포트폴리오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하로 줄이고요.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분야로 신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롯데쇼핑은 이커머스 전략 전환과 사업 확장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사업 진출을 또 본격화하고요. 롯데 칠성 음료는 필리핀 법인 수익성 개선과 국내 제품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통한 운영 최적화 등을 전략으로 소개했고 부채 비율도 10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네.